4절 같이 봅니다.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4절. 여기서는 총 3명이 나옵니다. 심리학자가 윌리엄슨, 보딘, 크라이티스인데 이거는 1차, 2차 다 잘 나와요. 지금 확실하게 잡아두면은요 2차 가서는 조금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윌리엄슨. 첫 번째는 윌리엄슨. 자, 총 4가지입니다. 직업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다른 말로 확신이 없는 결정이고요. 세 번째,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네 번째, 현명하지 못한 선택. 여러분들 외울 때는요, 제가 요거 얘기를요, 아마 내가 인사말 전할 때 요걸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불흥현.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무불흥현. 자, 윌리엄슨 하면 뭐라고요? 무불흥현. 이렇게 4가지 딱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1차, 2차까지 다 갈 때 앞자만 알고 있어도 쓰기 편합니다. 2차 가서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 4가지를 써라. 쓰면 돼요. 쓰고 설명하라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무불흥현, 직업 무선택. 그러니까 직업 무선택.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현명하지 못한 선택 있죠? 예, 현명하지 못한 선택. 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 현명하지 못해요. 어리석어요. 그런 말입니다. 요것이. 자, 그래서 직업 무선택, 무불흥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무불흥현. 얘기했었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 알아요. 따라해야 됩니다. 혼자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무불흥현. 다시 한번. 무불흥현. 좋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는 소리가 귀에 딱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불흥현. 옆방에서 아마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무불흥현. 직업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현명하지 못한 선택. 다른 말로 어리석은 선택인데 시험에 가끔 가다가요. 흥미와 적성이다. 적성. 흥미와 적성인데 이거를 흥미와 가치라는 표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흥미와 적성. 불일치지 흥미와 가치 간의 불일치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 불일치가 모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내용은 쉽습니다. 직업 무선택.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거나 선호한 직업이 몇 가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이다. 윌리엄슨 누군지 압니까? 대학 교수. 특성 요인 이론 할 때 언급될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슨은 대학 교수이고 내담자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좋아하겠죠. 가르치는 것을. 그러니까 내담자인 학생들이 상담자인 이 교수를 찾아올 때 학생들을 보니까 직업을 선택한 적이 전혀 없거나 선호한 직업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그런 학생들, 그런 내담자들도 찾아오더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불확실한 선택,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는 결정인데요.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자기 이해 부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적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다. 3번,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적성이 맞지 않거나, 반대로 적성에 맞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등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쉽게 말하면은 흥미는 있는데 적성이 안 맞고 적성에 맞아서 직업 선택했는데 뭐라고요? 흥미가 없다 그 말이죠. 네 번째, 현명하지 못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죠. 어떤 경우냐?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적성이나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현명하지 못하다, 어리석다 그러는 겁니다. 요 바로 네 가지가 딱 나오죠. 자, 두 번째 누구냐? 바로 보딘. 뭐 누구라고요? 보딘. 보딘. 자, 보딘은 또 우리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보딘은 프로이드 학파 계열입니다. 그래서 후기 프로이트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자, 그 내용을 알면 쉬울 겁니다. 윌리엄슨, 그 다음에 보딘, 의존성. 이거 뭐라고요? 의존성. 다섯 가지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첫 번째, 의존성. 의존성. 자,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 정보의 부족. 그 다음에 의존성. 그 다음에 자아 갈등. 그 다음에 선택의 불안. 그 다음에 확실하지 못한 선택. 확실하지 못한 선택. 다 같이 시작.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다른 말로 내적 갈등이라고 하세요. 선택의 불안, 마지막으로 확실하지 못한 선택, 또 확신의 결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외웁니까? 의정자선확.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딘, 의정자선확. 한 번 더 시작. 의정자선확. 윌리엄슨, 무불흥현. 보딘, 의정자선확.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다음 중 윌리엄슨의 문제 유형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여기 있습니다. 보딘이 있습니다. 보딘의 문제 유형 의정자 선확이 아닌 것 답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자만 따서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불흥현 의정자 선확. 의존성이 뭐냐? 자신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생애 발달 과정의 달성을 스스로 주도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다. 그런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야, 네가 좀 선택해줘. 너가 하라는 거라면 내가 한번 선택할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정보의 부족 아는 게 없습니다. 왜? 쓸만한 정보는 전부 다 유료. 그러니까 집안에 가난해서 돈이 없어요. 남들이 진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너무 부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궁핍한 경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죠. 자아 갈등 또 내적 갈등인데요. 직업 선택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때에 갈등하는 경우다. 하나의 자아 개념과 다른 자아 개념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음속에요. 좋아하는 직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A도 좋고 B도 좋아.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할까? B를 할 것인가? 갈등하는 경우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심리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학생이 고3 수능 봐서 연대 합격, 고대 합격. 연대 갈까? 고대 갈까? 참 갈등 생기겠죠. 그죠? 자아 갈등, 즉 내적 갈등입니다. 선택의 불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타인이 기대. 타인은요, 대표적으로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타인인 부모가 기대하는 일을 다를 때 불안해요. 나는 A 하고 싶은데 부모는 B 하러 갑니다. 한장하는 겁니다. 내 말대로 하자니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 없고, 부모 말씀대로 순종하자니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갈등되겠죠. 그것이 선택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안. 마지막으로 확실하지 못한 선택. 현명한 직업 선택을 하고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인해 상담자를 찾아온 경우입니다. 선택했는데 내가 잘했는가 안 했는가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담하다 보니까 선택 너 잘했어 라고 하면 안심한다는 얘기죠. 의정자선학. 자, 마지막 세 번째 크라이티스. 우리가 크라이티스 또는 영어로 말하면 크리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크라이티츠라고도 나오고 크리치인데 크라이티스라고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써는 겁니다. 크리치 같은 말이에요. 먼저 그 밑에 표현 내용 보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보세요. 크라이티스의 분류. 크라이티스는 해놓고요. 뒤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고 이렇게 구분한 자가 누구냐 정답 크라이티스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 하나 줄 거세요. 줄 거예요.
직업상담의 과정을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 등으로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 크라이티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직업상담의 목적에는 진로선택,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적응의 고양 등이 포함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크라이티스. 마지막으로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담 기법, 검사 해석, 직업정보 등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학자는 누구냐? 크라이티스. 이렇게 내용도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크라이티스. 그리고 이제 밑에 표가 나오죠. 표 나오는데 변인이 있고요. 변인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변인이 뭐냐?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요거 아는 게 답이 되겠고요. 세 가지 문제 유형이 뭐냐? 적응 문제, 우유부단 문제, 비현실의 문제 빼고 아닌 게 답이 되겠죠. 직업 선택 유형이 뭐냐? 적부, 우다, 비강불, 적응형, 부정응형, 우유부단형, 다재다능형 또는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 그렇죠? 각각 구분시켜 주는 건데 먼저 보세요. 먼저 변인 이렇게 요것만 잠깐 표를 그려볼게요. 변인 이렇게 먼저 변인 적결현 뭐죠?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적응성 동그라미 하세요. 적응성 이렇게. 그 다음에 결정성. 자, 마지막으로 적결현. 바로 현실성이죠. 현실성. 이 내용이 또 여기 있죠. 그래서 시험에요. 다 있지만은 크라이티스가 말한 문제 유형 세 가지 변인, 요거 세 가지, 요거 변인이 아닌 거를 물어봐요. 그때는 뭐라고요? 적결현,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적결현. 그 다음에 적우비가 있는데 이건 뭐냐? 두 번째입니다.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 세 가지죠? 적우비, 적응 문제, 우유부단 문제, 비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적응 문제. 우유부단 문제, 적우비, 비현실의 문제. 비현실의 문제.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적우비. 얘는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외우지 않더라도 연결되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변인, 적결현, 문제 유형, 적우비, 적결현, 적우비.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가 직업 선택 유형입니다. 요거는 직업 선택 유형. 직업 선택 유형. 내용은 책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직업 선택 유형인데요. 적부, 우다, 비강물. 자, 적응형, 부정응형. 얘는 적응형과 부정응형. 우유부단형, 다재다능형. 우유부단형. 그 다음에 다재다능형. 그렇죠. 다재다능형. 그 다음에 비강물,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입니다. 불충족형. 그래서 앞자 따서 요것 10번만 하면 돼요. 적부, 우다, 비강불. 일단 내용은 천천히 하더라도, 왜냐면은요, 적부는 적응성, 적응 문제 들어있고, 우다는 우유부단 문제, 결정성 들어있고, 비강불은
비현실의 문제인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기 오세요. 적절현, 적우비, 적부우다, 비강물. 다시 한번 적절현, 적우비, 적부우다, 비강물. 일단은 이렇게 해야 객관식 문제 틀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적절현, 적우비, 적부우다, 비강물. 윌리엄슨, 무불흥현. 보딘, 의정자선화. 크라이티스, 적절현, 적우비, 적부우다, 비강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응형이 뭐냐? 내용은 쉬워요. 적응형이란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 유형이고, 내용도 알아둬야 돼요. 두 번째, 부적응형은 반대죠.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찾지 못한 유형이고요. 우유부단형, 흥미와 적성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형이고요. 다재다능형, 재능이 많아. 한마디로 그냥 재능이 많아. 나오죠. 얘는 바로 재능이 많아. 이 재능을 다른 바꾸면 가능성이 많아. 가서 말하면 가능성. 재능 또는 가능성. 재능이 많아. 가능성이 많아.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유형이고요. 비현실형.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에 적성이 없는 유형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 말이죠. 강압형, 적성 때문에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 직업에 흥미가 없는 유형이다. 불충족형,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유형, 뭔가 충족하지 못했다. 불충족형이다. 내용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용을 적절현, 적우비, 적부우다, 비강물 한 다음에 각각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병행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직업상담 문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이 전화상담과 사이버 상담입니다. 5절 여기 할게요. 5절. 전화 상담과 사이버 상담인데 이것도 2차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지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화는 휴대폰으로 그냥 상담한다는 것이고요. 사이버는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냥 글로 남기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시험에 나왔다면 다 맞춥니다. 요것만 체크할게요. 먼저, 전화 상담의 장단점만 구분하면 돼요. 그죠? 장점 1번, 익명성이 보장되어 신분 노출을 거리는 내담자에게 적합하다. 접근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상담을 할 수 있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성문제 같은 사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데 좋다. 응급 상황에 있는 내담자에게 도움된다. 왜? 직접 상담실에 찾아가지 않고 이 순간 전화하는 것들이니까 장점은 쉽게 알 수 있다. 근데 단점도 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례적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만족할 만한 문제에게는 어렵다. 즉 상담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다. 상담 끝난 다음에 저 내일 전화할게요 해놓고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두 번째, 목소리, 음성 언어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시각적이고 비음성 언어적인 정보를 올 수 없다. 즉 전화상으로만 접촉함으로 내면 파악이 곤란하다. 직접 보게 되면 목소리 외에 얼굴 표정, 제스처 여러 가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전화 목소리만 알기 때문에 여러 몸동작, 제스처, 얼굴 표정 그 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대면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상담실에서 만나서 1대1로 만나서 하는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받는 사람의 반응을 알 수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크세요. 상담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상담실에 가서 상담할 때는 오늘 상담하고 다음 주에 몇 시에 오고 어느 정도 5회기, 8회기, 10회기 하지만 전화 상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상담 관계가 당연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시험에는요 상담 관계가 안정적이다 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네 번째, 상담에 대해 무책임하기 쉽다. 어떻습니까? 근데 전화 상담이 이러한 장단점이 있더라. 구분만 시켜주고요. 사이버 상담은 뭐죠?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화를 안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홈페이지 상담실, 상담소 홈페이지 가서
그쵸? 회원가입한 다음에 글쓰기란에 글로써 남기는 거다. 그러니까 뭐 상담 내용이 길을 수 있겠죠. 막 글로 쫙 남기는 겁니다. 요것도 장점, 뭐, 익명성이 보장되어 신분 노출을 꺼리는 내담자에게 적합하다. 그러니까 전화 상담과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죠. 2번 인터넷 보급 확대로 접근성이 좋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다. 3번 저렴한 비용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 4번과 5번, 6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뭐 내가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단점도 보면 단점도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보라는 것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왜? 내가 굳이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거기 단점에 동그라미 7번 별표하세요. 7번 줄 겁니다.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고 글쓰기니까 할 수도 있고 정보 왜곡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뭐 글 쓰는 거니까 그냥 뭐 약간 좀 또 글도 보탤 수가 있고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요. 7번은 사이버 상담의 단점의 단점. 근데 이것이 장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사이버 상담의 장점이 아닌 것 하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내용 중에 지문 3개 나오고 특히 7번이 잘 나옵니다. 7번은 단점이지 장점이 아닙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읽어보는 순간 단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상담 기법이 뭐냐? 먼저 상담자는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컴퓨터를 켜서 혹시 어제 내가 퇴근하고 난 다음 그 밤 사이에 들어온 글로써 적어낸 사이버 상담으로 이렇게 글러낸 상담자 있나 없나 확인하겠죠. 그죠? 열어보겠죠. 그게 뭐냐? 열어보니까 막 주구장창 막 굉장히 많은 글이 쫙 있습니다. 막 읽으려니까 막 어려워. 양이 너무 많아. 막 A4 용지 한 장이 아니야. 글로 프린트해보니까 A4 용지는 막 3장, 4장, 많게는 막 5장 이상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상담한 내용이 보기보다 심각할 때는 막 이것저것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보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1번. 주요 진로 논점 파악하기입니다. 파악했죠? 두 번째.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한 번 보고 이해한다면 또 보고 또 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핵심 진로 논점을 분석해야 되겠죠. 누가? 상담자가. 지금 1번부터 하는 것은 누굽니까? 상담 기법이니까 오로지 누가 하는 겁니까? 상담자가 하는 겁니다. 그죠? 반복적으로 읽고 2번, 3번 읽어가지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 얘기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진로 논점 유형 정하기. 세 번째. 이게 단순한 정보인지 진로 논점인지 등등.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업 정보 가공하기. 이제 적절한 답변하기 위해서 내가 전문 용어 쓰면 얘가 알아듣들 뭐하겠지. 그러면은 그 내담자 입맛에 맞게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좀 가공하기.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내가 답변할 것인가 답변 내용을 구성하기. 여기에 답변 내용이지 질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는 내담자가 글로 낸 질문을 보고 상담자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어떻게 내가 답변할 것인가 답변 내용 구성하기지 시험에 가는 과다가요. 질문 내용이라 바꿔 나옵니다. 당연히 틀리죠. 여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당연히 답변 내용 구성하기지 질문 내용 구성하기가 아니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해야 되지 단순 암기는 안 된다. 암기하더라도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이지 질문 내용 X. 요거는 내가 말로 할게요. X. 항상 이 문제 나오면은 항상 질문 내용 구성하기. 얘가 답이에요. 아닙니다. 답변 내용 구성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작성하기. 이것이 상담기법 순서가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요. 갤라트가 제시한 의사결정 과정 8단계가 있는데 갤라트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거 없습니다. 내용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얘만 순서를 가끔 물어보니까 일단 얘만 좀 쉬워하는 코너로서 좀 알고 가자. 말 그대로요. 1단계부터 8단까지 순서가 맞는 거 물어봐요.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고요. 그러니까 앞자 따서 그냥 여러 번, 10번만 하면은
충분히 문제를 맞춥니다. 자, 목적의식, 두 번째 정보 수집, 대안 열거,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가치 평가, 의사 결정 평가 및 제투입니다. 그래서 목적의식의 목 동그라미, 정보 수집의 수 동그라미, 그다음에 대안 열거, 3단계 대안 열거, 4단계도 대안의 결과 예측, 5단계도 대안의, 그러니까 3단계, 4단계, 5단계는 대안자가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대안이라서 안 되겠죠? 대안이라는 말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거 3단계 열거할 때 열 동그라미, 4단계는 결과 예측에서 결 동그라미, 5단계는 실현 가능성의 실 동그라미. 그래서 목수 열 결실. 그 다음에 6단계 가 동그라미, 7단계 의 동그라미, 8단계 평 동그라미에서 목수 열 결실 가의 평. 요거요 좀 어색하더라도요. 진짜 한 5번만 따라하면 충분히 맞춥니다. 어쨌든 객관식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기억이 안 나. 그럼 시험장 가고 요거요. 지문 4개 있잖아요. 4개. 4개 중에서 한번 앞쪽 따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이 좀 맞는 단어가 있으면 그게 답이라는 얘기죠. 목수 열 결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겔라트 한번 써볼게요. 겔라트 뭐라고요? 목수 열 결실 그다음에 가의 평. 암기하는 방법이 좀 연상법입니다. 목수가 10명 있었는데 10명이 결실을 맺었다. 목수 10명 결실을 맺었다. 목수 열 결실. 말 되죠? 그죠? 목수 열 결실. 요거 그냥 가의평.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의평. 목수가 10명인데 10명만이 결실을 맺었다. 목수 열 결실. 가의평. 다 같이 시작. 목수 열 결실 가의평. 한 번 더 시작. 목수 열 결실 가의평. 이렇게 해야지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가 있어요. 종단적은 뭐냐. 시간 흐름에 따라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음에 따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계속 쭉 연구하는 것이 종단적이고요. 나오잖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 대상이나 상황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 방법이다. 무슨 매월 한다든지 또는 매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정한 사람의 수죠.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어떤 나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계속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종단적 연구이고요. 쉽게 말하면 시간의 흐름의 흐름. 근데 횡단적은 뭐냐? 지금 이 순간 일정한 시점.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 일정 시점이죠.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광범위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정해진 시간 한 시점에서 광범위한 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 종단적, 지금 이 순간만, 일정 시점 이 순간만 한다면 횡단적이다. 그래서 종단적과 횡단적을 구분시켜 주고요. 종단점을 가끔 물어봅니다. 시간 흐름에 따라, 연령에 따라 등등등등. 무슨 연구냐? 정답 종단적 연구.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업 선택에 미치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 요인이 있어요. 내부 요인, 다른 말로 내재적 요인 같은 말입니다. 외부 요인은 외재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부 요인은 내 자신과 관련된 것. 뭐라고요? 내부 요인은 자신과 관련된 것 말하는 것이고요. 외부 요인은 자신 이외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 이외의 상황들. 요걸 두 개를 구분시켜 줄 줄 알면 돼요. 내부 요인이 아닌 것은 외부에 있고, 외부 요인 아닌 것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 요인이 뭐냐? 성별 등의 일반적 요인, 성별, 남녀 성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체적 조건들입니다. 성별 등의 일반적 요인은 신체적 조건들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꼭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별이 뭐냐? 연령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한 신체적 조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내부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적성 등의 개인 심리적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성 등이니까 적성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그죠? 적성, 능력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교육 기회 등의 개인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도 내부 요인입니다. 그러면 외부 요인은 뭐냐? 훈련 수준 등의 개인 정보적 요인, 그 다음에 가정 환경 등의 가족적 요인, 가족적 요인이죠. 우리 가족이 몇 식구야. 그런 내 개인이 아니라 주변, 내 개인 주변, 내 자신 이외의 상황들이죠. 가족의 구성원, 이런 것들이죠. 가족적 요인은 가족의 구성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구분을 할 줄 알면 되는데, 특히 내부 요인을 물어보면 답은 외부 요인 둘 중에 하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거는 잘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옵니다. 구분만 할 줄 알면 된다. 끝! 이렇게 해서 1장 파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